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가 있었고요. 네. 3번의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이를 명확하게 답변은 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는 이제 좀 더 가상자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로 인해서 이 불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비트코인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내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앞서 간단하게 또 금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전반적으로 예. 내년 거시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간단하게 뭐 금리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과거 이제 금리 인상기였던 2004년, 2007년 있었고 2016년에서 18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약 6개월 뒤 또는 1년 이후에 이제 금리를 좀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게 과거 데이터가 이제 뭐 무조건 앞을 예측한다라고는 어렵지만 이제 비슷한 기조를 좀 보인다면은 저는 이제 올 7월부터 금리 동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르면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 늦으면 한 1년 뒤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동결이 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금리 동결과 되면 이제 그런 이제 투자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죠.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면은 예.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으로 좀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의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예. 어떤 인식들인데 맞습니다. 또 이제 벤자민 코hen이라는 유명 애널리스트가 또 트위터에서 자주 글을 올리는데 네. 이 사람은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또 이렇게 좀 약간 반대의 어떤 의견들 얘기하는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와 네. 금리와 비트코인의 가격 관계 예.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단 결론은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일단 답을 반은 드리고 맞고, 싶고요. 네네. 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들의 수익 할인율이 좀 증가하고 안전자산의 예금금리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가상자산의 매력도는 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언급될 때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 네.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위험자산의 매력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벤자민 코헨이라는 분은 이와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위험자산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유는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사유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경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실질적인 저희들의 이런 실생활이 사실 어렵다라는 반증이 사실은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험 자산의 가격이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가 이제 충분히 인하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단단하게 좀 지켜진다면은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투자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매력도는 더 상승하게 될 높아지죠.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벤자민 코헨의 말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으나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딱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다시 투자자산 시장은 살아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예.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여파에 대한 부분들이고 예.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개념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라 맞습니다. 이 자본의 흐름들이 아마도 암호로 이제 예.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 거는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에는 가상자산 투자 전략도 약간 차이를 좀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 가상자산 투자 전략,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기준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의 힘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사실 그렇죠. 유동성 장세 여러 개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하기에는 뭔가 특별하다 할 이런 뭐 투자 기법이나 전략이 따로 없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되면서 모든 사실 자산들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자금 조달이 부담스러워지고 네. 투자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기가 마련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전통 자산이나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금리 인상기에는 좀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5가지 사항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뭐 안전 자산 비중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내 네. 안전 자산을 꼭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으로만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은 좀 안전자산으로 이제 아무래도 코인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될까요? 아니면 이 안전자산은 좀 다른 범주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데요. 이제 네. 사실 조금 더 리스크에 열려 있는 분들은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비트코인까지는 비트코인까지는 좀 안전 자산으로 두어도 나쁘지 않을까. 대답을 좀 흐리셨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기라는 경우는 이제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약간 단타 위주의 투자보다는 이제 긴 호흡으로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된다. 네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비투,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하시는데 금리 인상기에서는 대출을 그렇죠. 통한 투자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이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중장기 매수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섯 네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앞서 현물 ETF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남은 시즌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단연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에 대한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는 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이제 시너지가 되면서 상승한다는 입장들인데 오히려 전혀 반대의 또 입장을 지니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전통 경제학자들은 뭐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은 역학관계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고 오히려 거시경제 유동성에 의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표님은 이 불장의 원인 자체가 이 반감기라는 내재성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거시경제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이 2008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고 이제 등장하고부터 지금 사실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고요. 네.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이를 명확하게 답변은 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는 이제 좀 더 가상자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로 인해서 이 불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랑 입장이 좀 비슷하신 거네요. 예,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동안 이제 거시경제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 저희가 2012년 당시, 16년 당시, 20년 당시 반감기 이렇게 세 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2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한 1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로부터 1년 뒤 한 2013년도에는 최고가 한 122만 원으로 올랐었고요. 당시 이제 미국은 2009년부터 14년까지는 양적 완화 기조를 보였었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제로 금리였습니다. 이때는 뭐 봤을 때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또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할 수가 환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네. 네, 다음은 두 번째 반감기입니다. 2016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77만 원이었고요. 2017년에 최고가는 한 2,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미국의 경제를 봤을 때 미국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제로금리 종료 후 당시 금리 인상기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어찌 보면 양적 긴축의 시즌과 금리 인상기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안 맞지 않죠. 맞네요. 완전 반대로 네,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170만 원이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에는 한 8천만 원 가격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양적 완화를 진행했고 또 제로금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또 이건 또 보면 또 맞고 맞습니다. 한번 맞고 틀리고 맞고 이게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또 맞는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조금 높은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어찌 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아마 인하기에 좀 들어올 것이고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양적 완화의 시즌을 또 돌입할 것이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도 3월, 4월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서 이제 데이터가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리고 세 번째는 또 맞다 보니까 다음번에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외부 환경에 대한 기대감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반감기가 오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금리가 또 인하되려는 시점인데 거기다가 현물 ETF 승인까지 엎치고 덮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번에도 좀 크게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앞서 제일 처음 첫 번째 반감기 때는 한 122배 올랐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두 번째는 한 28배, 네. 세 번째는 7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네.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내년 그 반감기 기준으로부터 한 네. 1년 또는 1년 반 뒤까지 뭐 적으면 한 3배, 적으면 3배, 많으면 4배 정도 3배에서 4배 네,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결국 반감기 사이클 동안에 해당되는 거고 네.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려가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우드가 뭐 2030년에 150만 달러 뭐 이런 주장들 하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조금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이게 뭐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또 생각은 듭니다. 네네. 이제 워낙 이제 데이터가 재미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대표님도 자산운용사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게 결국은 자산운용사 같은 그런 투자 회사들은 본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을 담고 있어야지 자기들은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어떻게든 중요한 문제가 이런 있고,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신규로 나올수록 그들에게 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제도화에 다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커질 일만 남았지 이게 막 작아지는 일은 뭐 흔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작아지는 그림은 네.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제도권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기관의 투자가 시작되려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괜히 어떤 희망회로를 굳이 품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불리한 조건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다라는 예. 거, 네,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쪽에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많이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기관에 계시면서 부동산 이제 펀드도 많이 운영을 해 보셨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거시경제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보기엔 좀 그래도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한 의식주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금액 자체도 되게 금액이 너무 크기 크고,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투자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쓸 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황금성의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황금성의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을 봤을 때 네.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매도 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D+3일 3일. 그리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를 찾아야지 이제 엄청나게 황금성이 오래 걸리죠. 가능해요.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비쌀수록 더 많이 걸리고요. 예, 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좀 빠지고 네. 그다음 주식이 빠지고 부동산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황금성의 네네. 측면에서. 황금성 측면에서.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 더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이제 투자자산으로서는 모두 비슷하게 영향을 받지만은 그 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왜곡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아,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이 비트코인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말씀을 주시고 네. 만약에 대표님은 이제 둘 중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이 조금 약간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네. 우문이긴 한데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간단히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장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된다면 이제 이 접근과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예, 단점은 이제 비트코인은 부동산과 달리 실물로 보이지 않는다. 아, 그쵸. 이런 게 이제 되게 큰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래서 들고요. 뭐 과거에는 가상화폐다 또 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봤을 때는 이제 저는 현재 이제 부동산 공급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또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공급자 측면에서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수분양자 또는 이제 임차인들 이런 수요자 측면에서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사이클은 좀 길고요. 뭐 옛날에 한센 주기는 한 17년 주기로 이렇게 있었고 네.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제 한 4년 주기이지 4년 주기.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좀 더 지금으로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감기가 이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전략은 네. 지금과 반감기 이후 한 1년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네. 이후에 또 부동산 시장은 뭐 지금은 좋지 않지만 살아날 수 있다 보니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약간 부동산을 포트폴리오로 전략적으로 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시기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투자라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 살아날까에 대한 문제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부동산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이제 가고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네. 결국 부동산은 그래도 한국은 부동산이야 네. 약간 이런 어떤 입장들이 부딪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네, 수요가 맞습니다. 뒷받침되어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데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뭐 인구 구조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렇지만은 대신에 이제 생산성도 향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로봇이나 AI 등을 네네. 통해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들이 좀 국민에게 흩어지든지 하는 그런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네. 또는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네네. 동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외국인들을 좀 더 이제 유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이제 네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뭐 굳이 단일 국가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충분히 저희들의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영위하면서 경제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이제 뒷받침은 저는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저는 위주로는 서울 위주로 사실은 좀 그렇죠. 안정적이다. 서울 예. 위주로.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지 수요를 이제 견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충분히 일본과는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표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확인하면 좋은 지표들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들은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거시경제가 지금까지 또 2022년, 2023년을 계속해서 좀 괴롭혀온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시경제 지표 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예, 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 뭐 잘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인 유로, 그리고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네. 이제 1973년 3월에 값을 100으로 이제 산정을 했었고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이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올랐다라는 뜻이고요. 네. 반대로 하락하면 미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투자 시장은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같은 경우는 투자 상승기이고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투자 하락기를 좀 뜻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100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높기 때문에 네. 약간 달러가 강세를 강세고, 이루고 있고 네. 그렇다는 뜻은 이제 좀 투자에서는 좀 하락기에 있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네네. 미국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10년물 미국채 금리와 2년물 2년물이, 미국채 금리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2년물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이고 네. 10년물은 반대로 이제 경기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좀 금리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렇죠. 큰 흐름으로 가는 예.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지표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한 요소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은 보통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때문에 향후 경기 판단이나 자산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 꼭 점검해야 될 포인트이며
이제 현재 장단기 금리 차는 약간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좀 오래됐죠. 예, 저 역전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예, 그래서 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거시경제학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2024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걸 좀 확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어떻게 대표님 생각 어떠실까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거시경제 학자분들의 또 말씀인데 저는 이제 뭐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사실 관점 자체는 조금 예, 다르게. 예, 확률적인 걸 봤을 때는 이제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예견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때 좀 약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대응을 해야 방식으로 된다라는 투자의 방식으로 관점에서는 좀, 네,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말씀 주시죠. 예, 세 번째는 미국 M2 통화량입니다. 이제 미국 M2 통화는 현금, 예금, 적금 그리고 주식, 채권 등 형태로 표현되는 통화량의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M2는 이제 경제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광의 통화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전망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이제 M2 통화량은 경제 전방적인 안정성 그리고 투자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M2 그렇고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M2 통화량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 예, 이게 언제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저희가 있나요? 양적 긴축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제 계속 하면서부터는 하락을 하고 계속해서, 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투자를 위축시켜 가지고 경제 네. 성장을 좀 둔화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그 뭐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했던 그 당시에는 또 일시적으로 조금 늘어났었죠. 네, 이게 맞습니다. 늘었다가 다시 지금은 또 계속 또 조금 하락하고 있는 있는 모습으로 추세를 보이고 네네.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네,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네.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가격의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네네. 보통 주식 시장이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공포 지수 네,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네. 공포 지수라고 이제 네네.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빅스 지수가 상승하면은 이제 좀 약간 리스크가 되게 커지고 이 하락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빅스 지수가 한 15 정도 수준으로 좀 낮은 지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네. 좀 이게 나쁘지 않은 신호인데 네네.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는 빅스 지수가 한 20을 유지하다 53까지 올랐었고요. 와,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지수가 한 60까지 올랐었습니다. 와, 지금이랑 엄청 차이 나네요. 네. 한 4배, 5배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섯 번째는 이제 비슷한 것인데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네.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 CNN 머니에서 만든 지수로 CNN 빅스 인덱스라고도 읽었습니다. 네. 지금 CNN 그 홈페이지 가면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건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제 7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이 수치를 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0은 극단적 공포, 또 100은 이제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고 네. 이제 보통은 20 미만 시 매수를 하면 좋고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 매도를 지표로 하고. 좀 활용이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